안녕하세요.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김창섭입니다. 저희가 매년 울산 지역학과정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이렇게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앞서 교육과정에서는 저희가 울산과 도시건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으셨고요. 오늘 울산의 문학기행이라는 주제로 5번에 걸쳐서 교육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오영수 문학관인데요. 저희가 오영수 문학관을 첫 번째 문학여행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사무실에 있는 곳이 남구문화원인데요. 남구문화원 앞쪽에 보면 오영수 문학비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텐데 저희가 그 오영수 문학비가 저희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 장소를 오영수 문학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작가 오영수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인사를,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 오영수 문학관 이연옥 관장님을 모시고 오영수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최초이면서 현재까지는 유일한 문학관인 오영수 문학관 이연옥 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영수 문학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제가 이제 제 소개를 하면서 울산 최초의 문학관, 그리고 현재까지 유일한 문학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작가 오영수 선생님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울산광역시하고 그다음 울주군에서 함께 건립을 했고요. 2014년 1월 21일 개관 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운영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이제 개관 7년 차에 접어든 울산에서는 유일한 문학관입니다. 이곳에는 오영수 선생님의 어떤 생전의 육필 원고를 비롯해서 문학 유품들과 또 하나 그 어느 문학관에도 없는 선생님의 데스마스크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한 110곳 정도의 문학관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곳들이 있는데 운영 형태에 따라서는 뭐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고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공립이지 않습니까? 그 어느 문학관에도 없는 게 작가의 데스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학관에 오시는 분들에게 늘 자랑을 하죠. 이렇게 멋진 유품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 울산 오영수 문학관입니다. 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들어오시면 이쪽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저희 문학관에 전시실에 오셔서 가장 먼저 만나시는 게 오영수 선생님의 흉상입니다. 뭐 그 흉상 어디 가나 다 있겠지 뭐 그게 뭐 유별나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유별나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 그러면 오영수 선생님의 흉상은 아드님이 만들었습니다. 아드님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민중미술 1세대 작가인 오윤 선생님이 아드님이시고 그분이 오영수 선생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아마 준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경주에도 독립모굴문학관도 있고 전국에 다양한 문학관들이 있지만 그 문학관에 가면 꼭 흉상 하나쯤은 있습니다. 그런 흉상들과 오영수 문학관에 있는 오영수 선생님의 흉상과는 다르다고 늘 강조를 드립니다. 괜찮으시죠? 뭐 다른 데서 보신 흉상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드님이 직접 만드셨다고 하니까 좀 색달라 보이는 그런. 그렇죠. 네. 아드님이 만드셔서 오영수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해 전쯤에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1년 정도는 윤희가 만든 내 모습이 이랬어 라고 아드님한테도 얘기하고 그랬지 않았을까 미루어 짐작하는 흉상이어서 좀 많은 애착이 가는 그래서 아끼는 그 문학관에서 처음으로 만나시기에 참 더없이 좋은 유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선생님 어떤 분인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1909년 2월 11일 그 당시 주소로 경남 울산군 언양면 동부리 313번지에서 태어나셨는데 형제분이 많으셨어요.
오남 오녀 중에 장남이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오남 오녀 중에 장남이셨고 언양초등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언양초등학교 11호 졸업생인데 네. 중학교는 언양에서 안 나왔어요. 울산에서 안 나오셨어요. 일본의 오사카 나니와 중학교를 나오셨고 네. 니혼대학 전문부에 입학하셨는데 한 2년 정도 다니시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하셔서 각기병으로 이제 중퇴를 하셨고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러셨지만 그림에 대한 어떤 그 재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많으셨던 분이셔서 지금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 작품들이 선생님께서 손수 그리신 겁니다. 네. 그런데 오영수 선생님이 호를 다들 알고 계시죠?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아시면서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으신데 오영수 선생님의 호는 난계입니다. 네. 난초난 계곡계. 그 이전에는 월주란 호를 쓰셨습니다. 달, 월, 섬주. 월주란 호도 네. 예쁘죠. 네, 네. 근데 지금 보시는 그림들을 보면 난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저기도 보시면 쏘가리 네, 네. 난계라고 되어 있고 여기도 보시면 난계라고 되어 있고 낙관이 찍혀 있습니다. 이게 산심강정 이 글귀를 무척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왜 제가 선생님 호를 여쭤보느냐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72년도에 70년 12월 말 12월 15일 정도에 두 번째 위궤양 수술을 하시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셨고 거의 한 20일 정도 병원 생활 하시고 나서 73년 1월에 퇴원하시면서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내 몸속에 흐르는 피가 80%는 내 것이어야 되는데 나는 반대로 다른 사람의 피로 내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날아갈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당신 한자 이름도 바꾸시고 호도 바꾸셨어요. 난초난 계곡계. 근데 저는 난초난 계곡계를 지으시면서 바꾸시면서 이런 의도로 바꿨어라는 글은 아니 그러니까 자료는 찾아보지 못했지만 제 혼자 미루짐작하건대 선생님께서는 누구보다 자연을 아끼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낚시도 즐기셨던 분이셔서 난초난 계곡계를 쓰시는데 거기에 오영수 선생님의 자연 사랑이 그대로 녹여져 있지 않은가. 그래서 더없이 좋은 호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다 난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문학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품 가운데 월주라는 호가 쓰여진 게 낙관으로 찍혀 있습니다만은 요 한 점입니다. 좀 전에 네네네 낚시를 좋아하셔서 선생님께서는 조력 30년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낚시를 즐기셨는데 저기 보시면 1968년 5월 7일 오후 4시 가산 저수지 그리고 구촌이라는 데 한 3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간반 지렁이 했습니다. 그러면 대나무 낚싯대였다는 거죠. 요즘처럼 뭐 이렇게 멋있는 낚싯대가 네. 아니라 대나무를 잘라서 거기에다가 줄 달아서 했던 네. 그 대나무 두간반짜리 대나무 낚싯대에다가 미끼는 지렁이였다라고 되어 있고 근데 그곳에 월주라는 낙관이 찍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품 가운데는 유일하게 월주라는 호가 낙관으로 찍혀 있는 유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문학관에서 흉상하고 다르게 이게 대한민국 어느 문학관에 없다고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데스마스크입니다. 선생님께서는 1977년 3월 15일 날 낙향하셔서 79년 5월 15일 딱 2년 2개월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그 순간 아드님이 이제 오윤 선생님이시죠. 아드님께서 아버지 얼굴을 깨끗하게 닦고 그 위에다가 거즈를 바로 붙이고 이렇게 해서 뜬 석고 데스마스크인데 이게 이제 맨 처음 뜬 겁니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숱이 없는 요 맨 얼굴 민낯을 그대로 옮겨서 하셨는데 저는 이 자리에 오면 늘 그런 말씀드리죠. 작가 오영수 선생님의 이승에서의 마지막 순간 저승으로 가는 첫 순간을 아들인 조각가 오윤 선생님께서 이렇게 남겨놓으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참 평온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네. 표정이 되게 편안해 보이시네요. 혹시 뭐 데스마스크 어디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저는 대한민국 어느 문학관에서도 만날 수 없는 오영수의 데스마스크, 그 오영수 문학관에 오시면 이걸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늘 자랑을 합니다. 네. 꼭 네. 와서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오영수 님께서는 단순히 작가로서의 삶만 사셨던 것이 아니라 그 현대문학이라는 순수 문예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행되고 있는 순수 문예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그래서 1955년 1월호가 창간호입니다.
그래서 그 창간호의 편집장을, 초대 편집장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문학은 창간호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잘 만든다는 약속은 못하지만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내겠다. 그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내겠다는 것은 작가들에게 발표할 지면을 지속적으로 주겠다는, 제공하겠다는 약속이었거든요. 네. 그 약속이 지금까지 지켜져 오고 있는, 그래서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발간하고 있는 게 현대문학입니다. 문예지는 부침이 심해서 진짜 생멸을 거듭하는 게 문예지 역사더라고요. 네. 그런데 현대문학은 55년 1월호가 창간호로 나와서 여태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그 문예지의 또 창간주가, 초대 편집장님께서 오용수 선생님이셨지만 창간주가 언양과는 때려들 수 없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석 김기호 선생님이신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세종시를 가시게 되면 교과서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은 우석 김기호 선생님의 발자취도 만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기회가 되신다면 거기도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는 뭐 이렇게 딱 이 상장이 언뜻 보시면 공부를 되게 못했나? 뭐 낚시대회 상장이 왜 전시가 되겠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선생님께서는 반에서 1, 2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잘하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낚시를 잘하셨기 때문에 낚시대회 상장도 있는데 단순히 낚시를 잘해서가 아니라 여기로 오시면 서울낚시회장 최신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신혜 저분이 혹시 어느 분의 자제분인지 혹시 아실까요? 울산에 저분이 있습니다. 기념관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한글 학자십니다. 외솔 최연배 최연배 선생님의 선생님. 자제분이십니다. 그러면 네. 저희들은 이렇게 오시면 자연스럽게 외솔 선생님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네네. 왜냐하면 최신혜 박사가 외솔 선생님의 아드님이셨기 때문에 외솔 기념관도 병영에 가면 있습니다. 네네. 중구에 가면 있습니다. 라고 또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근데 이제 선생님의 가게 들어보시면 꽤 동생이 많습니다. 네. 남동생 넷, 여동생 다섯, 오남 오녀 중에 장남이셨습니다. 장남이셨던 분이신데 그러니 얼마나 어깨가 무거우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 자기 절제가 철저하게 삶을 사시지 않았나. 저는 생전에 만나뵌 적은 없지만 작품을 통해서 참 자기 절제가 철저하셨던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이 악기가 만돌린인데 직접 연주하시고 노래까지 하셨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그 선생님 댁에서 좀 생활하셨던 분이 여기 오셨는데 75된 할머니셨어요. 딱 보시는 아이고 야구라 이게 만돌린이네 이러시는 겁니다. 어머 아세요? 이랬더니 이걸 즐겨 연주하셨다 그래요. 어떤 곡을 연주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고복수 스님의 타향살이. 선생님께서는 서울에 가 계시면서도 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사셨던, 그래서 결국은 낙향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용수 선생님의 작품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이 갯마을입니다. 갯마을은 1953년도에 발표를 했고 56년도에 처음으로 단행본으로 발표가 되었던 작품이신데 이게 영화로 2번 만들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갯마을은 배경이 어디냐 그러면 일광면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네네. 그것이 이제 배경인데 이 영화가 1965년 11월 19일 개봉한 갯마을 영화입니다. 이것은 문예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김수용 감독님 원래 92이실 겁니다. 연세가 92이신데 이분이 감독을 하셨고 황정순, 신영균, 이낙훈, 고은아 이런 분들이 주연하셨던 작품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지난해가 한국영화 100주년이었어요. 그때 이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행사 개막작으로 상영될 정도로 의미가 있는 영화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작품 속에 등장하실, 이 작품을 함께 만들었던 분 5분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예술원, 우리나라 최고의 그 예술인들의 단체죠. 그래서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5분이 이 영화를 만드는 데 함께 하셨더라고요. 첫 번째, 원작을 쓰신 오영수 선생님께서 1977년도에 대한민국 예술원 상을 받으시고 78년부터 예술원 회원이 되셨어요. 울산에서는 아마 최초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감독하셨던 김수영 감독님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셨고요. 그 다음에 각색하셨던 신봉숙 선생님, 그리고 시어머니로 나오셨던 그 황정수 선생님,
마지막으로 상수로 나왔던 신영균 선생님께서 제 기억으로 2019년도에 대한민국 예술 회원이 되셨어요. 그래서 갯마을 1965년 11월 19일 개봉한 이 갯마을 영화는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5분이 함께 만든 영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멋지죠. 아마 그 문예 영화도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걸 확인시켰던 작품. 그래서 이 영화가 성공을 하다 보니 13년 뒤에 78년 8월 6일 개봉하는 갯마을 영화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컬러로 만들어져 청천연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영화는 그렇게 흥행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 갯마을 65년 본 영화는 유튜버랑 이렇게 검색하셔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난해 11월 28일 날 그 대한민국 예술원에서 이제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영상자료원에서 이걸 상영을 했거든요. 했는데 화면이 다르고 하니까 어머 갯마을이 저랬어 라고 할 정도로 영화가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보시고 네. 또 유튜브에 찾아서 그렇죠. 보시면 되겠네요. 네네네. 유튜브 치고 분명히 이제 이 영화가 그대로 올라가 있는 걸 봤거든요. 네. 이제 여기에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1945년 12월 3일자로 지금의 경남여자고등학교, 그 당시 경남공립고등여학교에 미술교사로 부임을 하셔서 이제 50년도가 되면 가르치는 교과목이 국어와 고문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51년 5월 17일까지 경남여고에 계셨다가 5월 18일자로 부산중학교로 전근을 가시거든요. 선생님께서 79년 5월 15일 돌아가시고 아마 19일날 장례를 치렀던데 5일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조사를 쓰셔서 읊으셨던 분이 윤정규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부산중학교 제자였습니다. 제자였기도 한데 이분이 일단 선생님 영전에 오용수 선생님 영전에라고 해서 이제 조사를 쓰신 걸 보면 선생님의 작품 세계를 너무나 잘 꿰뚫고 계십니다. 한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선생님을 여의는 자리에서 선생님을 추억하게 되자 선생님이 남기신 갖가지 일들이 새삼 크고 깊게 느껴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새 속에 살으시면서도 새 속의 영예에는 한눈도 팔지 않으셨고 마치 독야청청하는 장송처럼 조연히 세상을 구워보시면서 에오라지 문학에만 전념하신 그 꿋꿋함이며 소설은 짧을수록 예술성이 높아진다 하시면서 단편 소설만을 써오신 예술가로서의 긍지하며 난초와 낚시를 벗하며 일상을 청결하게 꾸며오신 고고함하며 모두가 범인이 범접하지 못할 높은 경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을 경탄케 하는 것은 선생님의 문학이 추구했고 또 달성한 따뜻한 인간애가 넘치는 세계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돌을 던질 악인도 또 추한 것도 선생님의 붓끝이 닿기만 하면 마치 요술을 부리듯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진짜 선생님은 소설가로 활동하신 지 30년 동안 200여 편의 단편 소설만 남기셨거든요. 근데 이제 자료를 찾아봤더니 마지막 꿈은 나도 제대로 된 장편 한 편 좀 쓰고 죽어야지 였는데 그 꿈은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200여 편의 단편 소설의 주인공들이 모두 잘난 사람들이 없어요. 가난하고 힘없고 아까 이제 식모부터 시작해서 선생님께서 가장 먼저 발표하신 단편 소설이 1949년 신천지라는 종합잡지에 발표한 남이와 엿장수. 나중에 고무신이라는 이름으로 제목을 바꿉니다만 그 작품인데 그 작품의 주인공도 식모예요. 요즘은 그 직업 자체가 사라진 그런 식모가 주인공인데 모든 작품들이 보면 다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문학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사람을 귀하게 여긴 작가.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작품 속에 녹여낸 그러면서 고향에 대한 애정이 많으셔서 모든 작품에 보면 사투리들을 너무나 질펀하게 잘 녹여내셨습니다. 단순히 경상도 사투리만 당신의 고향이었던 경상도 사투리만이 아니라 하다못해 전라도 사투리 군대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명암이라는 작품에 보면 군 영창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인데 팔도의 사투리들이 다 나옵니다. 얼마나 걸쭉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은 선생님께서는
각 지방의 말, 사투리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그래서 그걸 살리려고 애를 많이 쓰셨던 작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학관에서는 선생님의 어떤 문학 정신과 아울러서 평생 나누고 베푸셨던 선생님의 삶을 오시는 분들께 전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질책도 해주시고 또 문학 속으로 한번 빠져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학관은 다 둘러봤고요. 이제 네네. 다음 가야 될 곳이 어디죠? 여기가 화장산이었습니다. 네. 화장산. 꽃화 네. 감출장, 꽃을 감춘 산이라고 그러고요. 네네. 또 도화전설이라는 전설이 있는 산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 도화전설의 발상지를 지나서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도화정. 도화정. 예, 도화정으로 함께 가시겠습니다. 네, 네. 그곳에 가시게 되면 오영쌤의 작품비도 일단은 요람기 작품비도 만날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렇게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여기로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흙길을 밟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거의 없어요. 좋죠. 네. 이런 흙길을 밟다니. 둘레길 걷다가 네, 문학관 와서 차 한 잔 드시고. 한잔 드시고 네, 상수리 나무 소리 들으면서 좀 그렇죠. 쉬다가 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멋진 하루 코스 네, 네, 네. 나들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이들이랑 같이 네, 산책도 할 겸. 네. 여기가 이제- 도화정인가요? 네, 도화정입니다. 도화전설을 기리기 위해서 지은 네. 도화정 정자인데 제가 왜 이리로 모시고 왔냐면 오영수 선생님의 작품 가운데 요람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네. 자전적 성장 소설인데 네네. 그 작품비를 여기 세웠어요. 제가 2017년 10월에. 네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고 네. 또 정자에서 옛날 선인들이 시도 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느껴보시라고 이리로 모시고 왔습니다. 도화정 모시죠? 아, 요람기 작품비입니다. 이게 보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초가을 무렵부터 밤바골에는 콩사리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지 않는 날이 별로 없었다. 콩사리가 콩서리. 설이. 네네네. 아, 그러니까 풋콩을 꺾어와서 그거를 이제 불을 피워서 구워서 먹는 거죠.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그렇죠. 콩설이는 네. 저도 도시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도시에서 나고, 네, 도시에서 나셨고 다 자란 분들은 경험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네네. 네네. 한번 보십시오. 아하. 그러네요. 이때만 해도 뭐 그냥 한 밭에서만 너무 많이 꺾지 마라. 네. 라고 그냥. 얼마나 넉넉합니까, 그렇죠. 그죠? 네. 네. 자, 푸짐하게 꺾어다가 콩사리를 하는 참인데 네. 춘돌이가 춘돌이. 나타났습니다. 춘돌이는 머슴이에요. 네네. 머슴인데 이 또래들보다 나이가 한창 많은 이제 머슴인데 네네. 이분이 하는 얘기가 너무 재밌습니다. 자, 그러나 아이들이 나무를 더 주워왔을 때는 콩은 거진 다 익어 춘돌이는 불을 헤치고 있었다. 불을 헤쳐서 해야지만 네네. 먹을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주워온 나무를 팽개쳐버리고 삥 둘러앉자 춘돌이는 아이들에게 꼬챙이를 하나씩 가지라고 했다. 꼬챙이를 하나씩 가지니까 이번에는 그걸로 땅바닥을 치면서 범벅구를 해보라고 했다. 왜 범벅구 하라고 했을까요? 뭐 그냥 추측하기는 애들 많이 못 먹게 하려고 네네네. 이렇게 네. 말을 시킨 것 같은데. 네네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꼬챙이를 하나씩 들고 이렇게 두드립니다. 두드리면서 콩을 범벅구. 이제 서리한 콩을 입에 넣어서 범벅구 하면서 먹어요. 범벅구. 네네네.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범벅구, 아, 제가 뭐 범벅구. 초콜릿이라도 가져올 걸 그랬나요? 범벅구. 잘 씹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계속 말하면서 네. 해야 되니까. 근데 본인은 뭐라고 먹느냐면, 자, 너는 그렇게 범벅하고 묵어라. 나는 냥냥하고 먹을게. 얌양이 아니고 양양입니다. 아, 이 양양 하니까 이가 부딪히네요. 네, 양양. 범벅구는? 잘 씹을 수 있게. 범벅구는 안 부딪히고. 네. 한번 보시는 분들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네. 범벅구. 입안에 콩이 들어갈 때 양양. 생각하면. 네네. 아마 범벅구 하면 네네. 콩은 입안에서 맴돌고 있고 절대 그렇죠. 잘 씹히지가 씹히죠. 않습니다. 네. 그죠? 음식을 먹으려면 이게 이렇게 윗니 아랫니가 부딪혀서 씹어야 되는데 네네. 안 씹히는 거예요. 못 먹겠죠. 저도 집에 와서 해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집에서 만약에 아이들이 잘 안 먹는 밥 먹는 거 나 싫어 이러는 아이들이 있을 네네. 때 게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양양. 그러면 가위바위보 해서 양양. 이렇게 이기는 사람은 양양. 양양. 진 사람은 범벅구. 범벅구.
그렇게 해서 네네.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게 또 그죠? 문학 작품에서 또 생활의 네. 지혜를 하나 또 배워가네요. 네. 그래도 이 마지막에 보면 그래도 아이들은 못 먹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꼬챙이로 장단을 맞추듯 땅을 치면서 범벅구를 하는 것이 재밌었다. 본인 오용수님께서 어렸을 때 이렇게 하고 놀았다는 놀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또 하나의 놀이로 보면은 네네네. 뭐 캠핑 같은 거 갔을 때 그쵸.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네네네. 것 같아요. 네. 어디든지 적용을 할 수 네네. 있는. 그러니까 옛날 작품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생활에 그대로 녹여내도 재미있는 네네. 놀이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요람계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연날리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놀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우리 어린이들이 하는 놀이하고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함께 해보는 것도 네네.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네, 하는 재밌을 것 생각입니다. 같아요. 네네. 네. 이제 여기가 오용스님의 묘소 네네. 유택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멋있죠? 네네. 너무 멋있죠. 예전에 이만큼 멋있지 않았는데 또 세월이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여기에 꼭 이거 한번 이 시를 읽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도화정에서도 이제 이렇게 출발하면서 오용수 묘소에 가시면 작가 오용수 여기 잠들다라는 시 한 편을 시비로 제작한 네네. 걸 보실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머 이거 보세요. 누군가가 헌화. 고사리를 꺾어서 헌화를 하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작가 오용수 여기 잠들다 서상년 3년 전 오늘은 웅촌으로 갔다. 철 따라 꽃지듯 5월 어느 날 선생은 호련히 세상을 떠나셨다. 송대리 뒷산으로 이어 상여 타고 가시던 선생. 작년에는 솔바람 소리만 쓸쓸하더니 오늘은 산비둘기가 선생을 기리며 울고 있다. 파란 향내음이 구름되어 흐르다가 한 폭이 제비꽃으로 피어 있다. 선생의 후학들은 잃어버린 시간을 뒤척이듯 일상의 언어들을 잔디밭에 깔았다. 솔숲을 걸러내린 햇빛은 녹음으로 일렁이고 성 안으로 도회를 이룬 언양은 장날이 아니라도 길이 비좁다. 남북을 가로지른 고속도로가 산천을 베고 누웠는데 말 없는 선생은 바람으로 누워 계신다. 말 없는 선생은 바람으로 누워 계신다. 문학보단 사람이 되어야지. 아무렴 사람이 되어야지. 지금도 그 말씀이 봄빛으로 들린다. 송대리 뒷산의 비둘기는 이승저승을 날아다니는지 한으로 이어진 작품들 그 소리들에 목이 메인다. 내년엔 비라도 세워야지. 작가 오영수 여기 잠들다. 그렇게 비라도 세워야지. 네, 이게 그 선생님께서는 숙연해지는. 이게 서상현 선생님께서는 네. 오용수님께서 낙향하셨을 때 웅촌에 낙향하셔서 사실 때 가장 많이 드나들면서 선생님을 모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상현 선생님은 울산 문단과 중앙 문단의 가교 역할까지 하셨던 그런 멋진 분이셨죠. 그분이 이런 시를 쓰시고 나서 오용수님 10주기 때 여기에 작가 오용수 여기 잠들다라는 묘비를 세우셨습니다. 울산에 이렇게 작가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네, 네. 잘 알지는 못하지만 많죠. 그 입구에서 시비에서 만나셨던 작가 오용수 여기 잠들다라는 여기. 묘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요 묘소가 선 오용수님 유택이거든요. 유택이고 참 묘비가 너무 단아하죠. 네.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고 10주기 때 울산 문인협회와 부산 소설가협회에서 함께 이제 이걸 세웠고요. 네, 쭉 저희가 문학관에서 도화정 여기 묘비까지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니까 오영수 선생님에 대해서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선생님의
너무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직접 네. 만나 뵌 네네, 느낌이시죠.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욕심 같아서는 생가라도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생가 대신 문학관에서 그 역할도 다 하려고 합니다. 그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울산에는 그 최초의 문학관이고 유일한 문학관이지 네.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문학관에서 작가 오영수 선생님의 어떤 문학 정신과 어울러서 삶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고 네.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네네. 바랍니다. 근데 네. 그게 이제 저 혼자만은 안 되더라고요. 네.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네. 또 많은 분들이 거기 함께 만들어 간다는 것은 관심을 갖고 찾아오시는 그렇죠. 거거든요. 많이 찾아오셔요. 네네. 그래서 네.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 보시고 뭐 울산에도 문학관이 있네. 네. 최초래 유일한 문학관이래 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네. 기대를 해봅니다.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지금 이 방송이 나가고 네. 제가 걱정되는 거는 네. 너무 많이 오실까봐.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아니 왜냐면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나가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들도 한 100일 가까이를 운영을 못했습니다. 못하다가 지난 5월 12일부터 이제 관람객들을 모시고 있는데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몇 분이 오시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모시자 이런 생각들을 다지고 있고 마음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 입소문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많이 네. 많이 연락하시고 또 손잡고 오셔서 솔바람도 맞이하시고 또 이런 묘비명 한번 같이 생각도 해보고 네네. 그런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됩니다. 네. 오늘 저희 오영수 문학관 오영수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